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JTBC 아침은 시작합니다. 백악관이 이번 중동 전쟁을 끝내는 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이란에 대한 더 격렬한 공습을 예고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행정부 내부에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의 호위를 두고 엇박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중동 전쟁의 끝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But ultimately, the operations will end when the commander-in-chief determines the military objectives have been met, fully realized, and that Iran is in a position of complete and unconditional surrender, whether they say it or not. 이란의 항복 선언과 관계없이 미군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면 그때가 종전이라는 겁니다. 열 하루째에 접어든 전쟁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예상보다 빠르게 승리하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장에선 더 강력한 공습도 예고했습니다. Today will be yet again our most intense day of strikes inside Iran. The most fighters, the most bombers, the most strikes. 하지만 이런 강경기조 뒤편에서는 혼선도 벌어졌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호위 작전에 성공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30분 만에 삭제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고 이란은 미국이 시장을 조작하려고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며 비판했습니다. 치솟는 유가에 다급해진 트럼프 행정부가 성과를 서둘러 홍보하려다 벌어진 외교적 실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쟁 장기화 조짐과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비판 속에 미국 내 전쟁 지지율은 27%까지 추락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새 최고 지도자를 선출한 이란은 더 강하게 결집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광장을 가득 메운 수십만의 인파는 모스타바를 향해서는 충성 맹세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선 전쟁의 끝은 자신들이 결정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양빈영 기자입니다. 테헤란 혁명광장이 거대한 녹색과 붉은색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모즈타바의 최고 지도자 선출을 환영하는 인파입니다. برای بیعت مجدد با امام انقلابمون و پیاممون این هستش که تا آخرین قطره خونمون ما تبعیت می‌کنیم از ایشون. 참가자들은 충성 맹세와 함께 죽음을 각오한 항전 의지를 높였습니다. دشمن حتما خشمگین خواهد شد و متوجه میشه که آقای خامنه‌ای شهید خامنه‌ای مثل شهید سلیمانی تموم نمیشه و ادامه داره راهشون. 모즈타바 선출에 맞춰 이란 혁명 수비대는 헌정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하메네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작전명을 붙여 대규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앞으로는 파괴력을 높여 1톤 이상 강한 걸로 더 멀리 쏘겠다고도 했습니다. پیام ما به دشمن این است. همچنان آتش پرحجم بر سر شما خواهد بارید. 이란은 자신들의 총구가 세계 경제의 급소 호르무즈 해협을 향하고 있다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단 1리터의 석유도 빠져나갈 수 없다며 석유 인질극을 공식화한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외교관을 추방하는 국가에만 해협 통과를 보장하겠다는 편가르기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우리라며 생각처럼 쉽게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을 거란 경고를 내놨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이번 중동 전쟁의 최악의 오폭 사고로 꼽히는 이란 초등학교 참사와 관련해 미국산 미사일이 원인이라는 증거가 또 나왔습니다. 이란 측이 공개한 미사일 파편 사진을 놓고 뉴욕타임스는 미군 토마호크 미사일 부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여전히 이란의 소행이라며 부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학교 건물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합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8일 이란의 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져 어린 여학생 최소 175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측은 미군이 학교를 공격했다는 증거물이라며 미사일 파편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파편들이 미군 토마호크 미사일의 부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2014년 발주 계약했음을 가리키는 코드 번호와 메이드 인 USA가 적힌 파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작전 구역이 명확히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참사가 미군의 소행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또 나온 겁니다.
앞서 무기 전문가들은 미사일의 독특한 외형과 터보팬 엔진의 구동 방식을 근거로 이 미사일이 미국의 장거리 정밀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라고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It's sold and used by other countries, you know that. And whether it's Iran, who also has some tomahawks, I wish they had more. 증거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는 이란의 자작극으로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알지 못한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이란은 물론 미국 내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비판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방공자산이 반출된 것에 대해 북한 억지력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반대해도 미국의 결정을 맡기는 어렵다고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 내 사드 시스템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했다는 미국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전쟁으로 주한미군 전력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는 상황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부 반대하더라도 미국의 결정을 막기 어렵다며 현실적인 고충을 말한 겁니다.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대북 억지력엔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습니다.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중동 전쟁이 시작된 뒤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사드 시스템 등 방공 시스템이 반출되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잇따른 상황.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가 한국 내 사드 시스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보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줄이자 이 대통령이 직접 현 상황을 설명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조기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잘 분석하고 수용하고 그 속에서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의 여파로 기름값이 뛰면서 운전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싼 주유소를 찾는 건 기본이고 운전 습관에도 신경을 쓴다는데요. 작은 변화가 연비에 큰 차이를 준다고 합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중동 사태 이후 크게 오른 기름값에 싼 주유소에 차량이 몰립니다. 운전자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평소 운전 습관에도 신경을 쓴다고 말합니다. 급출발, 급제동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내리막 내려갈 때는 N자에서 중립을 해서 좀 가는 경향도 있고요. 제가 신경 많이 써가지고 한 리터당 14.5 정도. 원래 이게 연비가 어느 정도? 11, 12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같은 차를 타더라도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 연료 소비량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같은 경로를 서로 다른 주행 방법으로 두 차례 돌아볼 텐데요. 주행 방법에 따라 연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행은 이른바 에코 드라이브라고 불리는 연료 절감 운전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적정 속도를 지키고 신호가 바뀌면 천천히 속도를 올립니다. 멈출 때도 서서히 페달을 밟습니다. 반면 두 번째 주행 때는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해봤습니다. 약 3km를 달리는데 두 방법 간의 연비 차이는 배 이상이 났습니다. 평균 연비가 리터당 16km인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에코 드라이브 주행은 평균을 훨씬 넘는 20km 이상의 연비가 나온 반면 급가속 급제동 주행은 9km가 채 안 나오고 시간도 더 오래 걸렸습니다. 연료를 아끼기 위해선 차량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상시 잘 쓰지 않는 이런 무거운 짐들은 필요할 때만 싣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단거리 주행 시 연료를 절반만 채우는 것도 차 무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타이어 공기압도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공기압이 적게 되면은 바닥에 이 마찰 저항이 커지면서 차가 제대로 나가질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공기압을 심하게 많이 놓게 되면은
이 연비는 좋아지지만은 차가 통통 튀어요. JTBC 박준우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나에겐 수치였다.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영선 전 의원의 말입니다. 그간 소문이 무성했던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설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강조하며 박영선 전 의원을 총리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졌었는데요. 검찰총장과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으로 가까운 사이란 점도 알려졌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하고는 국정원 수사 당시부터 저하고 제가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간히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해왔던 그런 일입니다. 박 전 의원이 2년여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2024년 1월 윤석열 측에서 대통령의 지시라며 자신에게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 그리고 국무총리직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을 달고 정치할 사람은 아니다. 이 제안은 내게 수치라며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총선 후 총리 제안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검사와 내란 우두머리 사이 충격이 컸다는 박 전 의원은 윤석열은 대통령을 하고만 싶었지 준비를 전혀 안 했다며 민주주의 인식 부재, 검찰식 상명하복 행태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명장면이죠. 미국 워싱턴 DC에 등장한 조형물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영화 속 주인공이 아닌 두 남성의 얼굴인데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성범죄자 앱스타인입니다. I think today this one is pretty interesting because they made a very good comparison about luxury travel with the Titanic and what was seemingly put together with Jeffrey Epstein and Trump with whatever they had going on. 조각물을 본 시민들은 초호와 유람선에서 벌어진 두 남녀의 은밀한 이야기와 트럼프와 앱스타인의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최근 앱스타인 파일 속 트럼프 대통령의 미성년 성폭행 의혹이 담긴 FBI 수사 문건 등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백악관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부인했지만 미 공화당 내에선 트럼프의 이란 전쟁 이유가 앱스타인 파일을 덮으려는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뱃머리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외친 주인공 디카프리오의 명대사처럼 트럼프는 지금 관세며 전쟁이며 세계의 왕을 자처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쭉 가다가 뚝! 이 어제 저녁 일본 엔화 환율입니다. 940원 선이던 게 갑자기 절반인 470원대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원상 회복이 됐는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그야말로 반값 엔화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1,000만 원 환전하고 팔아 100%에 가까운 차익을 거뒀다거나 100만 원 환전에 200만 원 만들었다는 사람도 등장했습니다. 다름 아닌 오류 때문인데요. 토스뱅크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내부 점검 과정에서 잘못된 환율이 입력됐다고 합니다. 찰나를 놓치지 않고 환전에 나선 사람뿐 아니라 특정 금액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바꾸는 자동 환전을 걸어둔 이용자들이 대거 환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토스뱅크는 2022년에도 약 25분간 달러 환율이 잘못 적용돼 많은 이용자가 환차익을 얻었지만 당시 환수 조치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엔화 오류에 대해 토스뱅크 측은 정확한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 씨는 주가 조작은 무죄였는데요.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낸 항소 이유서엔 김 씨가 더 올라가냐며 답한 메신저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도이치 주가 조작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투자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독자적 판단 하에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시세 조정 세력과의 의사연락 하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특검은 그러나 김 씨가 시세 조종을 알고 주가 조작 일당 요청대로 투자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를 뒷받침할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 내역을 항소 이유서에 제시했습니다. 2차 주가 조작 시기인 2012년 5월 당시 주포인 김모 씨는 도이치 회계관리인에게 문자로 김건희나 친구들에게 도와달라 해라고 요청합니다. 주가 방어를 위해 돈을 대고 투자할 사람이 필요해지자 김건희 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도움을 요청하라고 한 겁니다. 2달쯤 뒤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건희 씨와 통화했고 김 씨는 같은 달 증권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하고 주식을 매매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가 조작 일당이 김건희 씨와 같이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문자 등을 토대로 김 씨가 범행을 공모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주가 조작 일당이 1차 주가 조작 때 투자했던 김 씨를 다시 찾았고 실제 김 씨가 추가로 투자에 나섰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투자 당시 주가 조작 공범 이준수 씨가 김건희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누군가와 함께 일하게 됐다고 알리자 김 씨는 더 올라가냐 나도 사야겠다 답했습니다. 특검은 이 씨가 주가 조작 일당을 언급한 것으로 보고 김 씨가 시세 조종을 알고 투자한 근거로 봤습니다. 특검이 청구한 김건희 씨 자택 아크로비스타 추징 보전을 인용한 법원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기일을 진행합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복제의약품 가격이나 정책에 대해 국내 제약 바이오업계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급격한 약값 인하는 국내 제약 산업을 벼랑 끝에 내몰 것이란 입장인데요. 이들은 업계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민관 공동연구 착수를 요구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7개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복제약 가격 인하 정책이 시행되면 국내 제약산업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원조 의약품 가격의 약 53%인 복제약 가격을 40% 수준까지 낮추는 개편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업들은 R&D 및 설비 투자 계획 등을 축소하거나 재고하고 있고 신규 인력 채용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약업계는 정책이 시행되면 연간 3조 6천억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약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5%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약 10%가량 낮춘 48.2%까지만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약가 인하까지 겹치면 원료약품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산업이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지나친 약가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투자 활동 그리고 활기찬 산업의 생태계 분위기를 위축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특히 요즘은 이제 환율과 또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가 상승이 특별히 우려되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입니다. 제약사 가운데 약가 인하 정책에 대비해 신규 인력 채용을 미루는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곳들도 있습니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복제약 가격 인하에 따른 업계 파급력과 유통질서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함께 공동연구를 거쳐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약가제도 개선안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대전 영하 1도 등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 10도, 대전 1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져 체온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